시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부부의 침실로 밀고 들어오는 데는 정말 미칠 노릇이었다. 아무리 궁리해봐도 어머니의 밉살스러운 생떼를 물리칠 묘책이 없었다. 불경기에 대처하는 남편의 첫 번째 카드가 감원이듯 우선은 시어머니의 방문 횟수부터 조절하도록 머리를 써야 했다. 그날 밤 그와 아내는 완전히 인사불성 상태로 가장 적나라하고 야만스레 엉키고 말았다. 천하의 무령치하고 더러운 것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그 말만을 현관에다 패대기치고 형네로 황황히 떠나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이에요. 하소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혜숙 작가님의 가족일기 준비했습니다. 유쾌하면서 재미있습니다. 바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족일기 유혜숙. 창희는 밥을 한 사발 수북이 떠서 식탁에 앉았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전화로 며칠 밀렸던 수다를 떠느라 꽈리고추는 초주검이 되도록 볶아졌고 쑥주나물도 곤죽이 되었지만 모두 꿀맛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여자는 시어머니가 없는 이부였다는 소리는 누가 지어낸 말인지 망고의 명문이었다. 시어머니가 대전 큰 집으로 떠나자마자 창희의 행복이 시작된 것이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거실을 점거한 채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부터 냉장고 속까지 시시콜콜 참견하며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다가 열흘을 꽉 채우고 떠났다. 까다로운 식성 맞추랴, 수선스러운 비 맞추랴, 한 달이 멀다 하고 치르는 일이지만 창희는 갈수록 짜증이 나고 힘들었다. 노인네의 강단진 기세로 봐서 적게 잡아도 앞으로 20년은 꼬박이 이런 원래 행사를 치러야 할 것 같은 예감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창희는 모처럼 식구들의 얼굴에 눈을 주었다. 남편은 아예 접시에다 코를 박고 있었다. 굴비에다 젓가락을 척 꽂더니 뼈만 앙상이 남기고서야 고개를 들었다. 굴비래야 치어를 겨우 면한 중국산 수족이 절인 것이건만 굴비에 무슨 포원이라도 졌는지 맛은 애초부터 개의치도 않는 눈치였다. 노린 것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아들 병수는 김치찌개 속에 들어있는 돼지고기를 골라 먹느라 냄비를 온통 헤집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남편은 열흘간의 노고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치아도 없이 벼랑간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가족이라곤 아들까지 합쳐서 세 식구라 거창하게 회의할 것도 없었지만 매사에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외식 한 번을 순탄하게 한 적이 없는 창희네로서는 문제가 생길 때면 의뢰에 거치는 절차였다. 외식 메뉴를 두고서도 항상 옥신각신하기 때문이었다. 남편이 무겁게 입을 떼었다. 가게가 창업일에 가장 심각한 불황이야. 매장 평수를 줄이고 직원도 한 명 내보내기로 했어. 남편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이 뛰어나고 반드시 순정 부품만 사용하기에 인근에서는 믿을 만한 업소로 소문났지만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이 월 평균 30% 이상 줄었다는 것이다. 국산 자동차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잔고장이 크게 없어진 데다 자동차 회사들이 AS 기간을 늘린 것도 악재라 했다. 거기다 효자 상품이던 자동차의 인테리어마저 불황이라 차를 치장하는 운전자가 크게 줄면서 새 차를 구입하면 의뢰 바꾸던 룸미러나 카시트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족회의의 골자는 가게 예산의 삭감이었다. 먼저 돈이 새어 나가는 곳이 어딘가 살펴보고 이달부터 긴축 생활에 들어가자고. 가랑비 어쩌는다고 허투루 새는 곳이 있을 거야.
단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해. 형식은 공고였지만 실제로는 선고였고 그것도 슬금슬금 줄여가자는 게 아니라 단번에 30%를 팍 줄이라는 거였으며 시한 또한 가게가 정상 수익을 낼 때까지라는 걸로 봐서 무게 아닌 셈이었다. 가뜩이나 감질나는 생활비를 30%나 삭감하라니 중학교 2학년인 병수의 학원비를 줄일 것인가, 부모님의 용돈을 토막낼 것인가, 도무지 대책이 서지 않는 제안이었다. 여보, 어머님도 무시로 드나드는 형편인데다 저축을 아주 안 하자는 것도 아니고 줄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창희는 어떻게든 뻗대보려는 심산으로 죽는 소리부터 했다. 소같이 벌어서 쥐같이 먹으라는 옛말도 있어. 그동안 원 없이 혼전만전했지. 발등에 불도 부리지만 내 나이 벌써 43이야. 누가 대신 노후 대책 해준대? 종미 좀 봐. 남편의 박봉으로 얼마나 피나게 살림하는가. 저축은 저축대로 옹골지게 하면서 집도 장만하고 시어머니 얌전하게 잘 모시고. 정미는 창희가 5년 정도 데리고 있다가 시집 보낸 막내인 신우이로 예쁘고 야무져서 누가 보아도 칭찬에 맞이하는 아이였다.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지극정성인 것은 물론이고 남편에 대한 극진함은 도를 넘어서 입만 열었다 하면 우리 그니 하는 통에 대놓고 창희의 눈총을 받았다. 남편은 툭하면 정미를 들먹여서 창희의 길을 죽였다. 목숨이 짧지 돈이 짧은 게 아니래요. 누가 간 속에 있는 시신 사이로 돈을 넣어보니까 10,000원짜리로 2,800만 원이 빠듯하게 들어가더랍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결국 다 쓰지도 못하고 짊어지고 가지도 못한다고요. 엔진 공회전하는 소리 그만하고 옷이나 좀 작작 사다 날라. 내가 무슨 옷을 사다 날랐다고 그래요? 티셔츠 쪼가리 몇 개 집어온 걸 가지고. 그리고 내가 명색이 여고 동창들 사이에서 콧장인데 어떻게 만날 같은 옷으로 버텨요? 콧장은 또 뭐야? 코디의 여왕이라고요. 당신 옷장 한번 열어보고 얘기해. 제왕의 후궁무리가 따로 없으니까. 남편은 어느새 창희의 옷장 검열까지 끝낸 모양이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다. 어쩌다 보면 사다 놓고 한 차례 한 번도 눈길을 못 주는 옷이 있긴 했다. 그게 전부 언제 옷인데요? 신혼여행 갈 때 입은 투피스까지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헌옷의 여왕인데다 2월 상품의 여왕까지 이관왕이라고요. 사실 변변하게 옷구시를 하는 건 몇 벌 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공직자 재산 등록하듯 앞으로 당신 옷도 등록제야. 그리고 옷 타령만 하지 말고 그 살 좀 빼. 저번 정기검진 때 복부 비만에 중증 고지혈증으로 판정난 것 잊었어? 비만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아? 고혈압에 관절염에 당뇨에 중풍에 무지기수야. 진정한 노후 대책은 건강관리부터야. 병수 체중에도 신경 좀 쓰고. 원래도 굼뜬 놈이 태산 같은 제 몸무게에 눌려서 더 늘쩡거린다니까. 가뜩이나 뒤처지는 공부 제대로 따라가겠소? 남편은 이참에 아예 총체적인 다이어트로 몰고 갈 기세였다. 스모손스같이 우람한 병수는 옆에서 눈만 멀뚱거리다가 막판에 신중하게 끼어들었다. 아빠, 절대로 제 용돈 깎을 생각하지 마세요. 장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그건 또 뭔 타이어 펑크란 소리야. 병수의 뚱딴지 같은 말에 남편이 눈을 크게 뜨며 반문했다. 지금 미연이랑 매달 적금 붙고 있는데 5년 만기 되면 같이 유럽 배낭여행 가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미연은 병수가 다니는 수학학원에서 만난 여자친구로 병수 말로는 수학을 기똥차게 잘하고 얼굴도 기똥차게 예쁘다는 것이다. 남편은 무면허인 아들이 갑자기 땡크롤이라도 몰고 고속도로에 뛰어든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여간 우리가 헐벗었을 때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감지덕지해야 해.
더 이상의 민호는 사절한다. 남편은 장애물을 설치하듯 그 한마디를 재빨리 부려놓고 회의를 끝냈다. 은달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여태 잠자리에 늘어져 있는 아내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가 한 차례 다녀가고 나면 을에 며칠은 시위를 하듯 어깨가 결리네, 허리가 아프네 하며 누워 지냈다. 생각해보면 아내의 시위도 무리는 아니었다. 효자인 형의 지극함에 효부인 형세의 깍듯함까지 사람들은 어머니의 분복이라며 부러워하건만 막내 아들네가 무어 그리 궁금한지 형네서 한 달을 못 견디고 후딱 올라오곤 했다. 은달도 불감당인 뒤변덕스러운 성격은 둘째 치고라도 그의 집에 한 번 오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눌러앉아서는 잦은 잔소리에 실없는 고자질까지 해대는 통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안싸도는 뭔 속셈인지 애미에게 날마다 전화질이다. 애미 친구들 꼬락서니 하고 원 전화 예절을 아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 애미는 뭔 볼 일이 그리 많은지 집에 궁둥이 붙일 새가 없다. 치마폭이 24폭이다. 그리 투덜대고 뭉그적거리며 나를 보냈다. 그러다 큰 집에 기일이나 무슨 급한 일이 닥쳐서 형의 재촉 전화라도 받으면 그제야 마지못해 대전으로 느릿느릿 떠나곤 했다. 아내의 눈치를 보는 일도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성가시고 피곤했지만 문제는 잠자리였다. 노인네가 시도 때도 없이 부부의 침실로 밀고 들어오는 데는 정말 미칠 노릇이었다. 다른 방에다 잠자리를 봐놓아도 소용없었다. 을의 새벽 2, 3시경이면 귀신처럼 깨어 문짝을 두들겨대는 것이었다. 잠이 안 온다. 머리가 아프다.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이유도 가지가지였다. 은달은 아내와 밤일 끝에 그대로 벗은 채로 자다가 기겁을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무리 은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버릇이었다. 그렇다고 꼭 길을 잃어버린 듯한 노인의 측은한 표정에다 대고 화를 낼 수도 없었다. 물론 치미기가 있는 것은 더욱 아니었다. 오히려 정신은 말짱하다 못해 또랑또랑해서 몇 년 전에 아내와 감정이 수틀려서 주고받았던 말까지 두고두고 곱씹어대는 판이었다. 아무리 궁리해봐도 어머니의 밉살스러운 생떼를 물리칠 묘책이 없었다. 은달은 식탁에 어질러져 있는 빈 그릇을 주섬주섬 쓸어다 싱크대에 담가놓고 출근을 서둘렀다. 아내는 여전히 기척이 없었다. 그는 현관에서 구두를 신다 말고 한쪽 벽에 걸린 편액을 올려다보았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니 욕기에 나오는 성구로 오늘따라 그 말이 꼭 자신을 놀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은달은 바지런하고 싹싹하던 신혼의 아내를 떠올렸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몸단장을 하고 밥상을 정성껏 차리고 출근할 때면 골목 끝까지 따라 나와 배웅하곤 했다. 부지런하고 애발라서 알고 싶은 것도 질문도 많았다. 그럴 때 반짝이던 아내의 눈은 생기가 넘치고 아름다웠다. 그는 결혼하고 얼마 뒤에 있었던 가족 모임이 생각났다. 아내는 식사를 하다 말고 궁금한 것이 있다며 어머니와 형수에게 물었다. 아침에 은달씨 출근할 때 무엇라고 인사말을 해야 해요? 어머니와 형수는 아내의 물음에 아연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선문답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계량식으로 가자는 말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형수가 먼저 나섰다. 형수의 그런 대묻기는 그녀가 즐겨 쓰는 등거리식 문제 해결법으로 아내가 이집트의 분묘 속에 등장하는 애굽 여인같이 이상 야릇한 머리 모양을 하고 나타나자 나를 힐끗 쳐다보며 건넨 첫인사만 해도 그랬다. 소방님이 아무 소리 안 하셔?
무슨 플라스틱 빗자루 같이 꼬불꼬불하니 사방으로 뻗친 머리는 가뜩이나 큰 아내의 얼굴을 엄청 더 커 보이게 하는 데다 분위기마저 개의쩍어서 뭐라고 한마디 짚어 넘어갈 법도 했지만 형수의 말은 그처럼 우회적이었다. 인사가 다 그렇지. 뭐 특별한 게 있냐. 어머니는 웬 잠꼬대냐는 듯이 되물었다. 그게 아니고요. 글쎄 그냥 흔히 쓰는 인사인 다녀오세요 하는 말은 너무 밋밋하고 특징이 없어서 싫고요. 일찍 오세요 라는 말은 어째 간청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하고요. 문제는 창의성 없이 틀에 박힌 교가 같은 인사말이 1년, 2년 계속 이어진다면 서로 빨리 지겨워질 것 같아서 그래요. 아이고, 연구 많이 했네. 그럼 자넨 뭐라고 하면 좋겠어? 형수의 작은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글쎄, 날마다 인사말을 바꿀까 해요. 서정수의 시 같고 슈베르트의 가곡 같은 인사로요. 서방님은 내가 알기로 음치인데다 알고 있는 시라고는 엄마야 누나야 밖에 없는데 자네 인사를 제대로 알아들을지 모르겠네. 하여간 동선의 아침 풍경이 볼만하겠구먼. 형수는 눈가에 잔주름을 잡으며 웃었다. 결혼 15년이 지난 지금 아내는 교가 같은 인사는커녕 그냥 하고 버리는 뜻없는 인사조차 없었다. 그저 자리에 누워 현관에서 외치는 은달의 인사를 비몽사몽간에 접수할 뿐이다. 다녀올게. 알았어요. 남편이 말끝마다 읊어대는 우리가 헐벗었을 때 라는 말은 창희 부부가 처음 살림을 일굴 때 겪었던 원형 탈모증의 병력과 그에 못지않게 가난했던 한 시절을 들먹이는 것으로 창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질색을 했다. 머리털이 복구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서울 변두리이긴 해도 이제 어엿한 대지 68평의 주택 소유주요. 투자신탁 비과세 펀드에 은행 정기 예금에 우체국 제2안심보험에 그런대로 가정경제가 기본틀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마음의 탈모는 복구가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당장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이 줄어들 판이니 꼼짝없이 대비책을 마련해야 했다. 창희는 가계부를 펼쳐놓고 끙끙거렸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야 신통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불경기에 대처하는 남편의 첫 번째 카드가 감원이듯 우선은 시어머니의 방문 횟수부터 조절하도록 머리를 써야 했다. 아예 모시고 살면 생색이라도 내지 그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표 없이 공 없이 사라지는 돈이 무시할 수 없이 많았다. 거기다 대놓고 잠자리를 회방하는 노인네의 심술머리는 응속으로 받아주기에도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효성스러운 남편은 일절 쓰다 달다 말이 없어서 더욱 창희의 부하를 도두었다. 내실까지 좌지우지하려는 노인네의 심통에 무슨 특단의 방책이라도 세워야 했다. 다음으로 지출의 덩어리가 큰 것이 자동차였다. 집에 한 대 있는 낡은 자동차는 창희가 주로 타는 것으로 남편은 거의 지하철을 이용했다. 기름값은 자고 나면 오르는 데다 자동차에 따르는 각종 공과금도 만만치가 않았다. 게다가 성미가 급해서 운전할 때는 늘 앞지르기에 앞지르기를 더하다 보니 급가속을 하거나 브레이크 밟기가 다반사였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기름 소모는 물론이고 브레이크 패드가 빨리 닳아서 타이어의 편모가 심해진다며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를 해댔다. 그의 잔소리가 아니더라도 경제속도를 준수하고 꼭 낯을 세워야 할 자리나 피치 못할 사정에만 자동차를 운행하면 최소한 5만 원은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꼼꼼한 남편은 일일이 고객들의 가계부를 마련해서 연비나 소모품의 교환 주기와 연료 절약 요령, 부품 교환 내역들을 관리해 주었다. 통신비도 문제였다.
오지랖이 넓어 친구들 사이나 동네에서 해결사로 통하다 보니 시도 때도 없이 처리해야 하는 전화 사무가 많았다. 동네 청소며 유기농작물 직거래며 각종 민원이며 일일이 창희가 앞장을 섰다. 당장 병수와 자신의 휴대폰을 약정 할인 요금제로 묶고 어지간한 통하는 문자를 활용하면 다시 5만 원쯤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세탁은 모아서 한 주에 3번 정도 하고 샤워도 횟수를 줄이면 수도세에서 10,000원 정도는 아낄 것 같았다. 외식비는 당장이라도 조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의류비만은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정민은 옷 가계부까지 작성하는 알뜰파지만 그것도 모델처럼 체격이 늘씬하니 말이지. 창희의 경우는 몸이 옷을 제대로 못 받쳐주니까 그 트집이 무절제한 옷 구매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남편의 핀잔이 아니더라도 살 빼는 것이 시급한 일이긴 했다. 더구나 올 여름이 유난히 더울 거라는 기상청의 예보를 듣는 순간 창희는 제 푸짐한 몸을 꼬나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살과의 일전을 벌여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더위를 유난히 타는 창희는 여름 한철 넘기기가 바로 전투였다. 그러나 아이 낳는 것 다음으로 힘든 것이 살 빼기였다. 창희의 경우엔 남들이 수월하게 낳는 애도 친정과 시댁 양쪽 식구가 전부 매달려서 2번의 큰 수술을 무슨 난리처럼 치르고 나서야 간신히 한 토를 건졌으니 말이다. 비만에 대한 일화와 경고는 수없이 많지만 창희에게 가장 인상적인 얘기는 어느 인기 드라마 작가가 펴낸 자전적 에세이에 실린 내용이었다. 작가는 미국 방문길에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여동생을 공항에서 만났다. 보통 창희의 정서로는 오랜만에 보는 여동생이 한국의 갑순이에서 헐리우드의 줄리아 로버츠나 길버트 그레이프의 뚱보 엄마로 변신해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안부부터 건네고 볼 텐데 창희의 짐작을 뛰어넘은 첫인사가 이랬다. 너 그렇게 살이 찌고도 사람이야? 그 거침없는 독설 속엔 인간의 존엄을 일깨우는 경고의 의미와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막힌 안타까움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우선은 그런 질책을 화살처럼 쏘아 보낼 수 있는 거친 애정도 드라마적이지만 짐작건대 같은 덩굴에서 같은 감수성을 타고났을 동생이 타국의 삶이 주는 서름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살이 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운 사람들은 아득히 바다 건너에 있고 쉬이 마음을 달래주는 패스트푸드나 기름진 음식은 너무나 가까이 있었을 테니 말이다. 창희도 그런 스트레스나 서름을 핑계 삼고 싶지만 엄연히 타국살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혈통이 무슨 문호를 배출한 감수성 뛰어난 가게도 아닌 바에야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더구나 즐기는 음식마다 피자니 떡이니 만두니 하는 하나같이 살찌기 쉬운 것들이었다.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지 않은 건 아니었다. 원푸드 다이어트에서부터 황제 다이어트까지 전부 시도해 보았으나 끈기가 없고 게을러서 하다 말다를 반복하는 바람에 오히려 살이 제멋대로 울퉁불퉁하니 쪄서 더 기이한 체형이 되고 말았다. 창희는 남편을 볼 때면 시원찮은 내장기관도 나름의 기여를 한다고 생각했다. 걸핏하면 과민성 대장염으로 고생하는 남편의 몸은 군살 하나 없이 매끈하기 때문이다. 살 빼기는 첫 주가 고비였다. 강한 결심이 심리적인 기선을 제압한다고 믿는데도 식욕은 꺾이지도 통제되지도 않았고 거기다 터줏대감 격인 치질의 조짐도 예사롭지가 않았다. 빠져야 할 살은 그대로인 채 기운만 빠졌다.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는 땀을, 민족을 위해서는 눈물을, 조국을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존재여야 해. 그런데 당신은 참으로 무의미한 피를 흘리누만. 변죽만 올리다만 다이어트에 변비와 치질이 기승을 떨면서 그로 인해 생긴 창희의 항문 출혈을 두고 남편이 화장실 앞에서 비아냥거렸다.
단기하사 출신의 남편은 그것도 애국지사 경력이라고 걸핏하면 민족과 조국을 들먹이며 의분에 떨었다. 창희는 슬그머니 부하같이 밀었다. 누구를 위해 흘리든 피는 피였다. 답답한 소리 착착해요. 요새는 조국이 개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시대라고요. 철도공사나 보험공단같이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기관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출혈의 후유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빈혈의 골다공증에 저혈압에 이명의 탈모에. 아이고 됐어. 그만둬. 후유증 속에 무좀이나 충치는 없어? 남편은 기가 막힌다는 듯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신장 개업한 동네의 피자 가게에서 50% 할인 쿠폰이 왔고 병수에게 들볶여 피자 한 판을 배달시킨 창희는 앉은 자리에서 아들과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어찌된 게 금기와 규제란 것은 타오르는 불길에다 충동적으로 기름을 끼얹는 못된 시누이 같은지. 병수는 몸뿐 아니라 생각까지 빙축 맞았다. 가장자리에 떨어진 토핑 부스러기까지 남김없이 주워 먹고 난 뒤에야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엄마, 미연이가 그러는데 피자는 완전히 농축 우라늄이래. 레귤러 사이즈 한 판이 1120칼로리래나? 피자 몇 조각에 해삼처럼 풀어졌던 창희의 기분은 병수의 한마디에 여지없이 오그라들고 말았다. 그 농축 우라늄은 밤을 넘기기 전에 창희의 아랫배와 허리에다 두둑한 기름뚝을 쌓을 게 뻔했다. 창희는 갑자기 생목이 올랐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다시 시작이다. 넌 시험기간이라 최소한의 칼로리를 섭취해야 하니까 아침은 우유하고 삶은 달걀 한 개다. 엄마, 만날 실패로 끝난 내 다이어트가 그렇게 시작됐잖아. 우유와 삶은 달걀 하나 주고 다시 간식으로 밥에 국에 고기까지 먹으면서. 맞는 말이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창희는 벌써 다음날 아침 먹을 국을 만들려고 멸치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이 봄, 남편의 느닷없는 선전포고로 시작된 살 줄이기와 빼기는 확실히 괴로운 전쟁이었다. 더욱이 급작스러운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승전이 쉽지 않은 법이었다. 휴대폰에 은달모 상경이라는 아내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은달은 갑자기 뒷골이 당겼다. 갈수록 경기가 시원찮아서 사업장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도 적자를 면치 못해 우울한 판에 다녀간 지 겨우 보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노모 상경이라니. 불경스럽게도 이번에는 우라가 치밀었다. 은달은 사은품으로 비치해둔 차가운 500cc 생수 한 병을 꺼내서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켰다. 우라가 가라앉기는커녕 속에서 더욱 불길이 치솟았다. 은달은 한숨이 터져나왔다. 다시 열흘간의 잠자리 실랑이가 불을 보듯 훤했고 아내의 눈빛이 빈과 같을 것도 뻔했다. 그는 드디어 어머니에게 쓴소리를 하기로 결심하고 퇴근을 서둘렀다. 작업복을 벗고 출퇴근용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아내가 사준 스포츠맨 향수를 몸에 뿌렸다. 어머니는 은달의 몸에서 나는 기름 냄새가 전투에서 흘린 피 냄새라도 되듯 호들갑을 떨었다. 그래서 아들이 흘린 피를 앉아서 고스란히 받아먹는 며느리에게 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큰 형수는 공무원이고 작은 형수는 교사고 막내 여동생은 보험 설계사니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은 아내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전차라는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했다. 사람들의 발길에 이리저리 밟히느라 아침에 말끔하게 닦아시는 은달의 구두는 전철 구멍을 빠져나올 무렵엔 엉망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서 구두를 정성껏 문질렀다. 습관이란 이상해서 구두가 지저분하면 얼굴에 기름 검댕이 묻은 것보다 더 꺼림칙했다.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구두를 들여다보는 횟수가 더 많았다. 공들여 손질했을 때 마음에 들게 말끔한 쪽이 얼굴보다 구두이기 때문인지 몰랐다. 그는 동네 어귀에 있는 제과점에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를 하나 샀다. 쓴소리를 중화시키려면 그만큼의 단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였다. 아내는 생각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집안의 누린내가 진동하는 걸로 보아서 벌써 어머니가 좋아하는 사과를 사다가 국물을 우려내고 있는 모양이었다. 어머니의 머리는 염색을 새로 했는지 검정 벨벳처럼 윤기가 났으며 앙증스러운 머리띠까지 하고 있었다. 어린애처럼 태평스럽고 만족한 얼굴이었다. 저녁 식사 내내 아내는 나긋나긋했다. 식사 후에는 후식까지 내왔다. 큰 조각으로 떼어서 앞 앞이 돌린 생크림 케이크는 순식간에 식구들의 입속으로 사라졌다. 포만감이 자칫 행복감으로 착각될 만큼 식탁은 느긋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은달의 마음은 계속 조마조마하니 편치 않았다. 아내가 상냥하게 말문을 열었다. 어머니, 이제 잠자리 옮겨 다니지 마시고 오늘부터 안방에서 저희랑 같이 주무세요. 어머니는 방금 후식으로 먹은 생크림 케이크보다 훨씬 달콤한 아내의 말에 입이 한 방만 해지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은달은 갑자기 머리가 띵했다. 드디어 아내는 어머니에게 안방을 내주고 그와 각방 거처를 할 작정의 모양이었다. 각방 거처는 곧 별거로 이어질 테고 뭐잖아 아내는 이혼을 선언할지도 몰랐다. 그는 불안스레 아내의 눈치를 살폈다. 설거지를 마친 아내는 안방에다 어머니 이불을 정성스레 깔았다. 뚜껑 달린 컵에 자리끼까지 얌전하게 준비했다. 어머니는 그토록 오매불망하던 안방으로의 공식 입성에 희색이 만면해서 분홍색 레이스 잠옷까지 얌전하게 갇혀있고 수줍은 듯 살금살금 자리에 들었다. 올해는 갓김치하고 고들빼기 김치도 좀 넉넉히 담가야겠다. 애비 식성이 죽은 영감을 그대로 닮아서 칼칼한 걸 좋아하지 않니? 어머니는 아예 겨울을 넘기고 갈 심산인지 아직도 상기 먼 김장 타령까지 했다. 아내는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싫은 얼굴도 아니었다. 아내의 뜨거운 손이 건너온 것은 어머니가 채 얕은 잠도 들기 전이었다. 대뜸 사타구니로 파고든 아내의 손이 은달의 거시기를 살근살근 주무르기 시작한 것이다. 깃불에다 뜨거운 입김까지 불어넣으며 젖가슴과 아랫도리를 그의 몸에 밀착시킬 때는 너무나 흥분해서 이새로 신음이 터져나올 지경이었다. 이불 속에서 아내가 발가락으로 그의 팬티를 살그머니 끌어내렸다. 아내의 뜨거운 불두덩이가 그의 엉덩이에 닿았다. 아내는 어느새 알몸이었다. 숨이 가빠지면서 은달의 몸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이글거렸다. 그날 밤 그와 아내는 완전히 인사불성 상태로 가장 적나라하고 야만스레 엉키고 말았다. 에이, 천하에 몰염치하고 더러운 것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그 말만을 현관에다 패대기치고 형내로 황황히 떠나고 말았다. 창희는 거실에서 가계부를 쓰고 있었다. 줄어든 수입에 지출을 맞추자니 두루마리 화장지까지 개수를 헤아려 써야 할 판이었다. 샴푸는 가격이 싼 걸로 바꾼 뒤로 머릿결뿐 아니라 마음까지 뻣뻣해진 것 같았다. 가계 예산의 삭감은 결국 기분까지 대폭 삭감한 것이다. 축구스타 베컴이 또다시 터져나온 불륜설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자신의 벤 승용차 안에서 그의 아내 빅토리아와 갓섹스를 벌이다 파파라치의 몰카에 걸려 대대적으로 망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저런 미친놈. 아무 데서나 꼴을 집어넣으려고. 창희 곁에서 월드뉴스를 보며 손톱을 깎고 있던 남편은 마치 상대의 변칙 슛으로 한 점을 빼앗긴 골키퍼처럼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창희는 뛰어난 예술품 같은 베컴의 모습을 보자 외모에 기대 사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간히 터지는 불륜설로 인한 빅토리아의 좌절감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자신처럼 오로지 남편의 마음 하나에 기대 사는 비애도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중에 떠도는 우스개도 은근히 창희의 심사를 건드렸다. 잘생긴 사람이 주먹질하면 터프고 못생긴 사람이 주먹질하면 깡패 소리 듣기 십상이며 잘생긴 사람이 공부까지 잘하면 금상첨화하고 못생긴 사람이 공부를 잘하면 배수의 진이라는 것이다. 남편 가꾸기를 자신처럼 지성껏 하는 여자도 없건만 타고난 분위기는 타고난 외모만큼이나 상향 조정이 쉽지가 않은 모양이었다. 남편도 그걸 깨달았는지 요즘은 구두만 파리가 낙상을 하도록 닦고 다녔다. 텔레비전에서는 다시 경기 북부 외곽으로 길게 뻗어있는 강줄기를 비추더니 그 옆에 따개비처럼 붙어있는 크고 작은 건물들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수도권 2,300만의 젖줄인 8당호를 오염시키던 러브호텔과 음식점들은 앞으로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내에서 건축이 제한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이어 은색 자동차 한 대가 러브호텔에 미끄러지듯이 도착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호텔 종업원이 재빨리 자동차 번호판을 가려주는 화면이 지나갔다. 몇 달 전에도 같은 장면을 본 적이 있었다. 미치는 데는 동서양이 따로 없어. 부끄러움이 추행당한 시대야. 쯔쯔쯔. 남편은 아예 이마살까지 구기며 투덜거렸다. 굽은 것을 바로 펴고자 하는 신념에 불타는 남편은 불의를 보면 절대 못 참았다. 당장 효력도 없는 욕설 스티커라도 떼어야 직성이 풀렸다. 그러나 그가 정작 신사임당 수준으로 받들어 칭찬에 맞이 않던 정민의 뻔뻔한 사연을 알았다면 최소한 스티커 발부라도 자제했을 것이다. 사흘 전 다 저녁 때 정미가 전화도 없이 불쑥 창희를 찾아왔다. 얼굴이 헬쓱하고 눈자위가 푹 꺼진 게 겁안 죽을 상이었다. 정미는 앉자마자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더니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언니, 나 그동안 어떤 남자랑 플라토닉 연애했어. 창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플라토닉 연애라니. 자나깨나 우리 근이는 어쩌고. 창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리라 그 플라토닉이라는 말이 꼭 플라스틱처럼 들렸다. 보험일로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야. 둘이서 가끔 만나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던 사이였어. 오늘도 그냥 가볍게 바람이나 쐬려고 교회로 나갔지. 그러나 호젓한 곳에서 둘이 있게 되자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지 뭐야? 식전에 곁들인 매실주 때문이었나 봐. 갑자기 마음이 달아올라서 허겁지겁 모텔로 들어갔어. 그 다음은 서로 체면이고 뭐고 할 것 없이 활활 벗어붙이고. 얌전한 고양이가 싱크대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얌전한 시누이가 남의 화초밭을 무단 침입했다는 자백을 듣는 순간 창희는 입이 딱 벌어졌다. 그럼 그동안 얌전 떤 것은 작전 타임이었다는 말인가.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도 몰랐어. 남자가 갑자기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벌떡 일어나 황급히 옷을 집어들 때야 사태를 파악했으니까. 그 남자 마누라가 모텔 종업원과 함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이닥친 거야. 그렇게 무서운 여자는 처음 봤어. 침착하고 싸늘한 표정에 청대 킥과 운동화 차림.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올 자세였어. 옷 입어. 여자의 한마디에 남자가 부들부들 떨며 옷을 입는 동안 나는 미처 옷을 걸칠 새도 없이 시트로 아랫도리만 간신히 가리고 있었어.
여자가 마치 더러운 오물을 대하듯 내게 싸늘하게 물었어. 아이가 있어? 나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간신히 네 하고 대답했지.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아? 여자는 너무 하찮고 비루해서 정말 상대하기도 역겹다는 듯이 멸시 어린 그 한마디만을 던지고 남자를 끌고 가버렸어. 아가씨 미쳤어? 선조 아빠 고자야? 우리 근이한테는 도통 전기가 오지를 않아. 잠자리뿐 아니라 감정도 그래. 고작 몇 달 전기 통하려고 가정을 내팽개친단 말이야? 정신이 있어 없어. 그 인간도 자기 옆에 애한테는 철벽강산이겠지만 다른 여자하고는 전기 통하잖아. 아가씨네 근이도 마찬가지야. 다른 여자한테는 까무러치게 찌릿찌릿 한다고. 내가 깜빡 미쳤었나 봐. 장인은 말을 퍼붓고 보니 전부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소리라는 걸 깨달았다. 인생이 장마처럼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해서 반칙할 수는 없었다. 그렇더라도 궁금한 질문을 마저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개망신 당하기 전에 볼일은 제대로 본 거야? 몰라. 어떻게나 혼겁을 했던지 두어 번 감전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오빠한테 비밀로 하고 언니가 나서서 뒷갈망을 해줘야 해. 화면을 가득 채우고 흘러가는 북한 강변에는 벌써 여름이 와 있었다. 그날 밤의 일이었다.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던 남편이 창희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더니 말을 꺼내놓고는 매듭을 못 짓고 쩔쩔맸다. 있잖아. 뭐가요? 저기... 네. 창희가 그의 곁으로 바짝 다가가며 재차 물어도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숨만 할근거렸다. 자세히 보니 몸에 열도 있는 것 같고 눈빛까지 야릇했다. 가슴이 덜컥했다. 남편에게 문제가 생겨도 단단히 생긴 것 같았다. 이 인간이 나 몰래 집을 잡혀서 증권을 하다 실패라도 했나? 아니면 숨겨놓은 여자가 있다고 자백하려나? 창희는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지면서 심장이 벌떡거렸다. 당신 무슨 사고 쳤어요? 사고는 무슨... 그럼 뭐예요? 그의 더듬거림은 점점 심해졌다. 창희는 드디어 소리를 질렀다. 나 숨 넘어가는 거 보려고 그래요? 빨리 말 못해요? 그제야 남편의 입이 천천히 떨어졌다. 차고에 가서 말할게. 아이고 세상에. 그날 밤 창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장소에서 부끄러움을 초행당해야 했다. 바로 차고의 자동차 속에서 말이다. 그게 그렇게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던 일이었는지 남편은 거의 애걸하다시피 매달렸다. 하여튼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자들의 골욕심은 못 말린다니까. 그 점잖은 남편의 몸이 그렇게 뜨겁게 달아올라서 아마존의 여왕을 점령하러 온 헤라클레스처럼 용맹스레 창의를 쓰러뜨린 건 결혼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한바탕 일을 끝내고 자동차 밖으로 나와 보니까 글쎄 이 남자가 어느 틈에 자동차 번호판에다 타월을 덮어놓은 거였다. 세상에 자기 집 차고에서 제 옆편네와 볼일 보면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남자는 남편 외에 또 누가 있을까? 형의 전화 목소리는 잔뜩 들떠 있었다. 어머니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회장에 당선된 일과 떡과 과일을 푸짐하게 맞춰서 취임잔치를 연 것과 그 모든 공로가 복지관의 몇 종류의 운동기구를 들여놔주고 뒤에서 선거운동을 한 자신의 덕이라는 자화자찬과 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 공세까지 내용도 그들먹했다.
그날 대전에 내려오셔서 마당에 이불을 턱 내다 널더니 막대기로 사정없이 두들기며 아버지와 네 욕을 마구 해대는 거야. 망할 놈의 영감탱이, 썩을 놈, 닮을 걸 닮아야지 하면서 말이야. 그동안 어머니의 너의 밝힘증이 너 아버지의 외모를 그대로 쏙 빼다 박은 것 때문이었나 봐. 이번에는 반대로 아버지의 모리엄치까지 고스란히 닮은 것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는 거야. 너 혹시 바람 피웠냐? 은달은 대답이 얼른 나오지 않았다. 젊은 날 어머니는 아버지의 바람기 때문에 어지간히 속을 끓이고 강짜도 부렸다. 그간 아내한테 꼭 씨앗대하듯 심통을 부린 까닭도 그래서였던 모양이었다. 은달은 그동안 지겨웠던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자신의 소행이 슬며시 부끄러워지면서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두 번 다시 서울은 안 가신대.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신다. 너희 형수가 제일 좋아해. 어머니가 보통 솜씨냐? 식게부터 보쌈 김치까지 누가 감히 흉내도 못 내잖니. 연말에 퇴직한 뒤에 한식 전문 식당 차리려고 벼르던 중이었거든. 그동안 어머니가 하도 너네 집을 들락거리는 통에 일가부지들의 석연치 않은 눈길에도 은근히 신경 쓰였는데 어쨌든 이제야 마음을 잡은 듯해서 우린 한시름 놓았다. 은달은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에 잠겼다. 개똥이나 오줌이 약이 된다는 소리는 들어보았어도 모렴치가 약이 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어쨌든 시원섭섭했다. 은달은 아내에게 의기양양하게 문자 메시지를 날렸다. 창의, 시모, 완전, 하향. 글자가 휴대폰 액정 화면에서 떠오르자 은달은 언뜻 재채기라도 나올 듯이 코가 매큼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갑자기 어머니의 모렴치와 어깃장이 한없이 그리워진 것이다. 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을까요? 네, 밤엔 제법 날이 차가운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소담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 준비해 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